자,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백제를 하겠습니다. 백제를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 사색이 이제 백제라고 내가 여기 써놓은 거 있죠? 이거는 아직 안 지웠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백제는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보이겠죠?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흰색으로 일단 쓰겠습니다. 뭐야, 왜 안 써줘? 자, 일단 이렇게 좀 선을 그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근초고왕 할 곳인 백제인데요. 자, 여기가 4세기 백제라고 써 있죠. 자, 이거는 백제의 전성기예요. 전성기가 제일 빨리 찾아온 나라가 백제입니다. 4세기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는 5세기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는 6세기 신라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5세기 고구려가 언제냐?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기입니다. 이때가 전성기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백제를 좀 보겠습니다. 백제는 어떻게 되느냐? 좀 지우다 말았네요. 나름 열심히 지웠는데 밑에가 더 있을 줄이야. 자, 그러면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합시다. 자, 이 백제라는 나라는요, 어디로부터 나왔다? 고구려로부터 나왔다라고 우리가 건국설화 같은 데 알려져 있죠? 자, 이 고구려로부터 나왔는데, 여기 또한 이제 고대 국가 체제로 이제 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 조금만 더 지울게요. 기다려봐. 자, 거의 다 지웠죠? 자, 위에를 보겠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냐면은, 어떤 왕 때냐면은, 고이왕 때예요. 고이왕 때면은 대략 한 이쯤 좀 되려나?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자, 고이왕입니다. 자, 이 고이왕이 이제 이 고대 국가 체제로의 어느 정도의 이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대 국가 체제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불교 수용, 아이고야, 지워지면 안 되죠. 불교 수용, 율령반포, 그 다음에 뭐 유학의 도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게 영토 국가로 영토 확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이왕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율령반포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사실 율령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관등제, 뭐 육관등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 관등제랑 그 다음에 관리들의 복색, 재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리 복색 재정이라고 할게요. 복색이요. 옷 색깔입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요. 관등제라는 것은 그냥 이 등급이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뭐 꼭 같은 건 아니지만요. 뭐 지금 1급 공무원부터 뭐 9급 공무원들처럼요. 이게 등급을 정하는 거예요. 위계를 정한다는 거죠. 자, 순서를 정해서 이 정점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관등을 정하는 거고요. 이 관리의 복색 제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비청황인가요? 이건 그럴 건데요. 자색, 비색, 청색, 자비청인가? 긴가민가 하네요. 자, 아무튼 그냥 일단은 옷 색깔에 따라서 이제 차등적으로 지어주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등급이 높은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 색깔, 그 다음에 그 다음 등급만이 입을 수 있는 옷 색깔, 그 다음 등급만이 입을 수 있는 옷 색깔, 이렇게 옷 색깔의 등급을 정해가지고요, 위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계를 정해서 이제 어찌 보면 이 복색만으로도 뭔가 우러러보고, 그 다음에 함부로 못한다는 그런 이게 체계를 정했다라는 거. 이 정점에는 계속 누가 있다? 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 계속 내가 끄적거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와 한 가지는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율령반폭 범주 안에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곧 행정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한강 유역을 정복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가야라는 나라, 아니 백제라는 나라는 어차피 이 한강 유역을 포함해서 이 마한 지역 전체를 먹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백제라는 나라는요, 마한의 조그만한 소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영토를 보자면 이거를 재활용하겠습니다. 어차피 그지그지 그려가지고 다시 그려야 원래 정상이지만 내가 또 귀찮죠. 그래서 있던 거 그대로 쓸게요. 자, 여기 백제라는 나라는요,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마한의 이 특히나 한강 유역에 조그만한 이 점 같은 나라였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겨우 이 정도 나라였었는데 이제 한강 유역, 한강 주변을 이만큼 장악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서야 조금 주변의 부족들을 장악해서 꽤 이제 영토 국가로 좀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율령반포와 그다음에 한강 유역 정복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이 근초고왕이에요. 자, 이 근초고왕 때는 또 이제 얼마나 더 강력해진 왕권을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부자상속입니다. 자, 부자상속이라는 건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강력한 왕권을 확보했음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죽여요? 고국 원앙을 죽였죠? 자, 고국 원앙을 죽일 정도로 위쪽으로도 우리 여기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위쪽으로도 영토를 넓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여기 이 남쪽도 필요하겠죠? 이 마한의 자녀 지역, 마한을 정복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는 이 고국 원앙을 킬했다라는 거예요. 원왕. 자,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게 바로 근초고왕이다라는 거고요. 이 근초고왕 시기쯤 해가지고 이 근초고왕은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이쪽 동쪽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있죠? 중국은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 위진남북조 시기 이런 시기를 이제 점점 거치게 되는데요. 중국의 남쪽 국가, 그러니까 남조와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국과 교류하고 그다음에 일본과도 교류했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시기쯤에 이 딱 근초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쯤에 이 일본에게 하사한 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또 그림을 잘 그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길이가 7개. 자, 뭐 같아요? 칠지도죠. 자, 칠지도 이런 것들을 외왕, 일본 왕한테 하사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딱 근초고왕은 아니지만 이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이 전성기가 몇 세기라고요? 4세기라는 거. 자, 이 시대 전성기를 꼭 기억을 하세요. 4세기, 5세기. 자, 그리고요. 여기가 전성기이기 때문에 이제 백제는 끝났습니다. 뭐냐면 백제는 진짜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뒤에 이제 침류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자, 침류왕은요, 불교를 수용해요. 그래도 나름 이제 종교로서 또 정점, 이 고대 국가를 거의 완성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 빼고는 사실 없어요. 이 고이왕이 한 개 정도고요. 자, 이 침류왕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뭐 광개토대왕 때는 뭐 아신왕이라는 왕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영원한 노비가 되겠습니다. 뭐 이랬었던 왕이 있고요. 장수왕 때는 죽었던 업적이 있던 왕 있죠. 누구예요? 계로왕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계로왕 때는요. 이 장수왕에게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수도가 함락당해요. 그때 당시의 수도는 위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글씨를 그지같이 써서 외래성같이 보이는데요. 위자예요. 위례성입니다. 레도 여예요. 자, 이 위례성이 함락돼요. 여기는 서울이에요. 자, 이 서울 강남 쪽인데요. 자, 강남이라기보단 송파구 좀 강동 쪽인데 이쪽이 위례성입니다. 자, 위례성이고요.
위례성이 함락. 그러니까 이제 천도를 해야 되겠죠. 이 다음 왕이 바로 뭐 문주왕이라는 왕인데요. 뭐 지금 내가 앞글자만 따서 쓰는 왕은 사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흐름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이 위례성에서 이제 수도를 옮겨야 되겠죠. 나라가 망한 거 아니면요. 어디로 옮기냐면은 웅진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웅진은 지금 현재 어디냐면은 공주예요. 자, 공주는 대략 뭐 이때 여기쯤이라고 칩시다. 자, 이 공주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밤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는 좀 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약간 분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였다라는 말은 조금 아예 밑으로 내려서 보자면 산으로 둘러싸였다라는 말은 여기만 좀 막으면은 그래도 산이 보호해주고 여기만 막으면 이게 좀 길목이 막혀서 방어하기가 유리하겠죠. 자,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방어에 유리한 곳입니다. 이 방어이 지금 긴급한 상황이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방어하기 유리한 지역으로 이제 천도를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실 이 이전에 여기가요. 비유왕이라고 있어요. 이 비유왕은 이제 광개토대왕식이죠. 이 광개토대왕 시기에 이 비유왕이라고 있는데 이 비유왕은 저기 신라 쪽에 신라와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돼요. 둘지마리과인 거예요. 나제 동맹이에요. 이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바로 뭐냐면 이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줬죠. 근데 도와준 것까지는 좋은데 내려와서 군대를 안 빼. 계속 정치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고맙긴 한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구려가. 그래서 적의 적은 친구가 됐죠. 그래서 이 신라와 백제가 프렌드가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신라와 백제의 동맹, 나제 동맹이 체결된 겁니다. 자, 근데 나제 동맹이요. 이제 이 더더욱 지금 장수왕 시기를 지나서 이제 점점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압박을 가하니까 이게 동성왕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그냥 내가 동만 쓸게요. 얘는 이때는 결혼 동맹으로 더더욱 이런 나제 동맹을 강화했었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알아둬야 될 왕이 2명 정도 더 나와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은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 여러분들 좀 기억해둬야 될 왕이에요. 아까 이 근초고왕이 여기서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무령왕도 꽤나 중요한 왕입니다. 자, 이 무령왕은 뭘로 유명해요? 무덤으로 유명하죠. 자, 무덤 형태가 바로 뭐예요? 벽돌 무덤이에요. 우리의 전통적인 무덤은요. 뭐 고구려는 그냥 밑에 간단하게 할게요.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내가 오프라인 때 해야 된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 백제 또한 고구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비슷해요. 뭐 계단식이긴 하지만 이 돌무지 무덤 여기는 매우 크거든요. 근데 얘는 좀 단이 낮아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래서 이제 똑같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제 이게 바로 전형적인 무덤 형태예요. 근데 이 무령왕의 무덤은 벽돌 무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양식이 아닌 것 같죠? 그래,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라 중국의 남조의 무덤 양식이에요. 이 중국 남조의 무덤 양식입니다. 네요. 자, 이 벽돌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무덤을 통해서 유출할 수 있는 게 한 몇 가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중국 남조와 교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돌 무덤 안에 이 무덤 안에서 이 무덤은 되게 온전한 형태로 발견이 돼요.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는 다 도굴이 됐는데 이 무령왕릉은 1970년대인가요? 이게 전혀 발견되지 한 번도 도굴되지 않은 채로 이제 온전한 형태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내부의 부장품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내부에 시신을 넣었던
나무관 있죠? 이 관도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관이 이 나무의 원산지를 살펴보니까 어디였느냐? 바로 일본이었어요. 일본의 금강송이라고 부르는 소나무 이제 나무로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무령왕은 중국 남조와도 교류하고 일본과도 교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이 무령왕의 스토리를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이 무령왕은요, 아주 어렸을 때 또는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계로왕 죽었을 때 뭐 뱃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다양한 썰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난을 피해 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살다가 돌아왔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령왕 같은 경우는 사실 돌아와서 왕이 됐기 때문에 이 국내에 기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국내에 기반이 사실 별로 없었겠죠. 그리고 이게 왕의 권위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게 나라를 정비하고 이제 이 전국을 장악하려면 뭔가 확실한 카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이제 전국을 장악하냐면 바로 22 담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22담로는요, 전국에 20이라는, 아니, 이게 전국의 거점에 22개의 담로를 설치하게 돼요. 이제 행정구역 같이 그 설치를 한 후에 거기에 누구를 파견하게 되냐면은 그래도 믿을 만한 게 뭐예요? 왕족이죠. 이 왕족을 파견해서 전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이런 교류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해서 이 왕권을 안정화시켰었다라고, 그리고 나라를 안정화시켰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라를 이렇게 다시 체계화시켰어요. 이 다음 왕은 이제 뭐 할까요? 이 백제 다시 키워봐야지 라는 왕이 등장했겠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성왕이에요. 자, 이 성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성왕은요, 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나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선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나라를 키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공주는 나라가 더 크기에는 좋지 않은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주 같은 경우는요, 방어는 유리했지만 이게 수도로 삼기에는 너무나 작았어요. 그래서 다시 나라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의 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어디로 내려와서 수도를 이전을 하게 되냐면 사비예요. 지금 현재 어디냐면은 부여입니다. 아울렛이 있는 곳이죠. 자, 부여로 이제 수도를 천도하게 돼요. 자, 그리고요, 나라 이름도 바꿔버려요. 나라 이름도 뭐로 바꾸냐면은 남부여로 바꿉니다. 이 남부여로 바꾼 이유는 이 백제라는 나라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우리가 해요? 고구려로부터 나왔죠. 자, 이 고구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고구려가 계속 이게 사람 심기를 건드는 거예요. 너네는 우리로부터 나온 찌끄레기 같은 나라야. 막 계속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러니까 아예 쟤네와 관련을 없애버려야, 이게 쟤네와의 연관성을 없애버려야 뭔가 딱 독립적으로서 뭔가 당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왕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남부여입니다. 특히나 이 백제는 부여씨 왕족이 부여씨인데요. 이 백제 같은 경우에도 이 백제 건국설화가 뭐예요? 주몽의 아들이죠. 자, 그러니까 주몽 또한 부여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뿌리가 고구려가 아닌 저 위에 그 더 위인 부여로 이 부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부여로 국호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은 수도를 천도를 했죠. 그러니까 뭔가 나라를 다시 정비를 하려면은 기관들도 딱 확충을 시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22부 설치예요. 내관 12부, 외관 10부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 부서예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성가족부, 이런 부서들을 크게 늘려가지고 이제 정비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화시켰다라는 거고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영토 확장을 해야 되겠죠. 특히나 이 나라를 부흥시키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던 게 바로 지금 이 성왕이잖아요. 근데 이 성왕 같은 경우에
또 당연히 이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반도를 이제 다시 뭔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우리는 어디를 장악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장악한 자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할까요? 바로 한강 유역이죠. 한강 유역은 지금도 이제 수도로 삼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뭔가 지정학적인 위치가 매우 좋았던 곳입니다. 중요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 게 매우 중요했었어요. 근데 혼자 지금 현재 이곳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고구려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를 밀어내고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는 뭐가 맺어져 있냐면은 나제 동맹과 이제 나제 동맹을 더더욱 견고히 한 결혼 동맹이 맺어져 있죠. 누구랑? 신라랑. 그래서 신라랑 연합을 해서 한강 유역을 탈환합니다. 이 탈환하는데 백제는 어디를 가져갔을까요? 백제는 한강의 이 하류 지역을 가져가요. 한강의 하류 지역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 신라는 한강의 상류 지역을 가져가요. 누가 더 좋은 데를 가져간 걸까요? 이거 물어보면 사실 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어요. 나는 당연한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만은 한강 하류 지역이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아요? 서울 지금 한강 하류 지역이 더 좋은 곳이에요. 근데 한강 하류 지역을 백제가 가져갑니다. 신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나쁘겠죠? 자, 이 신라의 그때 당시에 협공을 했었던 왕이 바로 진흥왕이라는 왕인데요. 이 진흥왕이 뒤통수를 칩니다. 한강 하류 이게 협공해서 한강 상류, 하류 이렇게 나눠 갖게 됐는데 결국에는 한강 하류 지역까지도 이제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습해가지고 뺏어버리는 이제 또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탈환 후 이제 뺏김. 좀 고급진 용어가 안 나옵니다. 뺏김이라고 할게요. 자, 이 뺏기게 되는데요. 자, 이게 뺏기게 되면서요. 이 상황의 아들이 있어요. 이게 위덕왕이라고 나중에 위덕왕이 되는 이런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제 여기 관산성이라는 곳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산성에서 이 고립되어 있으니까 이 위덕왕을 구하러 가는 중에 성왕이 기습을 받아서 죽어요. 그래서 이 관산성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관산성 전투에서 이제 죽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백제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되게 받겠죠. 사실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렵사리 이 한강 유역을 탈환해놨더니만은 지금 진흥왕이 뺏어갔잖아요. 자, 이 백제는요, 이제 적이 확실히 정해졌죠. 누구예요? 무조건 신라예요. 무조건 신라입니다. 왜? 이게 잘 봐요. 지금 내가 지도를 왜 지웠냐면요. 이렇게 됐잖아요. 자, 백제가 지금 한강 유역을 뺏겼어요. 그리고 신라는 이렇게 영토를 가져가고요. 신라는 나중에 또 고구려도 협박해서 이만큼 영토까지 가져가요. 자, 여기 백제는 어차피 오른쪽 면이 싹 지금 신라에게 먹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누가 적이에요? 신라가 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왕까지도 뒤통수를 쳐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얘는 인생의 목적이 이제 무조건 공격하자 신라예요.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의자왕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 사이에 왕들이 있어요. 아까 위덕왕도 있고 무슨 여기 무왕이라는 그런 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왕 의자왕을 굳이 얘기하자면요, 이 의자왕 때는요 이제 무조건 신라만 죽어라고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의자왕이 이제 나중에 힘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백제가 멸망하게 됐다라고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신라를 가고 싶은데요. 오늘 조금 힘이 드네요. 그래서 좀 여기 끊었다가 내일 다시 한번 신라 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